시간이 걸리고 장비나 인력이 중요한 게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라는 거죠. 그때 이제 HDMI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설계와 패키징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사회가 그 인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한 20년이 걸렸네요. 그런데 왜 패키징이 중요했냐면 1차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2분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HEJ200 제품, 네, 차세대 제품을 양산할 건데 이제 네. SK냐 삼성이냐 마이크론이냐 누가 납품을 하느냐가 네. 요즘 좀 가장 핫한 기사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본인들이 이제 1분기 말에 하겠다고 네. 발표를 한 상황이고 사실 근데 HBM의 어떤 최강자라고 하면 지금 하이닉스고 네. 삼성이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뭐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올해 2분기가 이제 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조금 일어날 것 같다. 네. 뭐 마이크론도 조금 뭐 늘릴 것 네. 같고 삼성도 이제 하이닉스를 네. 막 턱밑 추격할 것 같고 네. 이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도 그렇고 멀티 소스를 갖고 싶으니까 자꾸 삼성, 마이크론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너희도 달라, 저리 달라. 특히 마이크론을 자꾸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희들 개발해 만들기만 하면 사주겠다 이러는 거고 그 세 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로 AI 시대에 메모리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이제 또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판도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언론에 발표되는 것만으로는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전쯤에 실리콘밸리 출장 가면 기술 성적표가 세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진정한 승부는 양산을 몇 개를 하느냐 하고 수율이 얼마냐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고요. 그 세 개 또 성적표 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성능이라는 게 얼마나 수율이 높은가도 있지만 성능이 얼마나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져도 정상 동작하느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관이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능이랑 수율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게 마이크론이 본인들이 이제 1분기 말부터 엔비디아에 네. 뭐 납품을 하겠다는 식의 조금 자신감을 좀 내비치면서 네.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업계에서는 네. 이게 사실 엔비디아의 그런 퀄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이 네. HBM 요 퀄 테스트 통과하기가 힘든데 네. 우리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도 네.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네. 정확히 밝혀진 게 네. 없는데 마이크론이 과연 진짜 받았을까? 약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약간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하나가 수율이 90%라고 봐요, 메모리가. 네. 두 개 쌓이면 0.9 곱하기 0.9가 돼요. 그러면 12개를 쌓으면 0.9의 12승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단순 하나 0.9를 쌓는 게 아니라 붙이는 과정에서 또 잘 붙어야 돼요. 지금 이제 각 회사마다 붙이는 과정의 공법이 좀 다릅니다. 필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언더필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카파와 카파로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이고 언더필이라고 그 붙이는 물질을 지금과 다른 물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께가 얇아야 돼요, 지금보다. 네. 그래야 층수도 더 올라가고 열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개발하고 그 공정들을 개발할 때 수십만 개의 TSV가 연결될 때 하나도 끊어지는 거 없이 정상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붙이는 과정에서의 수율이 또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붙여서 실리콘 인터포저에 GPU와 HBM을 갖다 붙이는데 이걸 붙일 수 있는 패키징 회사는 TSMC와 삼성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또 수율이 떨어지고요. 만든 다음에도 실제 AI 슈퍼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동작을 시키다 보면 데이터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또 열을 받아서 또 비드 에러가 날 수도 다양한 테스트 조건이 있어서 여러 경쟁자들이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높다. 이게 저는 뭐 ASML이 관계하는 그 나노 공정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 간의 기술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패키징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이 패키징 이 후공정이 최근에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공정이 네. 조금 더 중요해졌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력이 엇비슷해지다 보니까 네. 이 후공정도 이제 중요하게 네. 떠오른 것 같거든요. 네. 요 그래서 패키징이 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연구소나 공장 배치로 보면 패키징이나 테스트 쪽이 다 충남권, 중부권으로 내려오고 수도권은 이제 프론트엔드 전공정이 있는데 왜 이 패키징이 중요해졌냐고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개발 비용의 3분의 1이 팹 비용, 3분의 1이 패키징 비용, 3분의 1이 테스트 비용이라고 그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시간이 걸리고 장비나 인력이 중요한 게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라는 거죠. 그때 이제 HDMI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설계와 패키징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사회가 그 인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한 20년이 걸렸네요. 그런데 왜 패키징이 중요했냐면 1차적으로 무어의 법칙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그 혁신을 이루어준 건 무어의 법칙인데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다이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또 성능도 좋아지고 전력 소모도 좋아. 완전히 그게 어떤 발전의 룰이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나노미터까지 줄이게 되면 나노미터는 뭐냐면 10옹스트롬입니다. 여러분들 옹스트롬이 이제 원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이 아니라 이제 원자공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 이론이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양자 컴퓨팅의 이론인데 그게 현재 반도체와 프로그램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계산을 지금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리소그라피를 포함해서 반도체 공정 장비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 정도 지금 뭐 1.8 나노미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나노미터 계로 넘어가면 더 이상 발전이 지체될 것이다. 그러면 무어의 법칙은 옆에서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옆에서 멈추니까 2차원적인 데서 반도체 구조를 3차원적으로 가자. 그 3차원적으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패키징이고 또 하나는 폰 노이만 구조에서 프로세서 메모리는 어차피 분리돼 있으면 이거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인공지능 성능을 좋게 하려면. 그래서 가까이 붙이는 게 결국 패키징 기술이다. 그래서 아마 기업 간 인텔,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패키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성 인공지능은 신의 목소리다. 저는 이렇게 요즘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에서 그 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게 거기에 접근하게 된 게 큰 데이터와 반도체가 있어서 하도 그 성능이 좋다 보니까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챗GPT가 글 쓰는 게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람이 인간의 뇌를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블랙박스로 놓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과를 내는데 결과를 내는 게 찍기 기계예요. 확률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 보면 잘 찍는 기계인데 그게 신의 영역까지 간 건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인풋이 벡터로 이렇게 들어가면 영상이든 소리든 곱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확률 함수로 해서 가장 경험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답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문제를 주고 확률을 내봐 이렇게 하는데 틀리면 틀렸어 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를 고치게 돼요. 그 고치는 작업이 이제 행렬 계산이고 미분인데 그걸 하는 게 이제 GPU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챗GPT 보고 뭘 글을 써달라고 그러면 제 말을 신의 목소리로 번역하는 역할을 그 인공지능망이 해주게 되고요. 그 신의 영역인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말을 해석해서 어떤 말로 바꿔주는 번역을 해줘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디코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또 인공지능망으로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소리를 신의 영역으로 갖다가 그걸 이제 인코더라고 그러고 이렇게 번역해주는 다시 인간의 소리로 해주는 거를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GPT라고 합니다. T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내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고 글을 써줘야 되니까 사전 학습을 미리 한다. 그런데 핵심은 이렇게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을 하면
글을 써주기도 하지만 음악도 해주고 영화도 해주고 그래서 인간의 고도의 작업 중에 하나인 창조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겠다. 그 전에 인공지능은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뭐 사진을 잘 판독하고 바둑을 잘 두고 이런 인공지능인데 이제 인간의 창조 능력까지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대부분의 작업, 우리 이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부분의 창조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을 하게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생성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미래에는 여기다가 감정도 집어넣고 자아도 집어넣고 윤리도 집어넣으면 이제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AGI라 일반 인공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테라렘 연구소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논문상을 다 휩쓸고 네. 계셨다고 하는데 주력으로 지금 그럼 뭘 연구하고 계실까요? 지금 주로 연구하는 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HBM인데 아까 3차원적으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잘 설계한다든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든가 전력 효율을 최소화한다든가 이제 이런 구조 설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 HBM을 제시함으로써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영감을 얻어서 다음 구조를 어떻게 찾는데 먼저 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 HBM4 구조 아까 제가 GPU와 HBM 사이 경계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게 다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HBM 연구는 거의 대학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HBM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설계를 하려면 우리 신입생이 들어오면 말기 알아듣는데 한 2, 3년 걸리거든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 받을 정도 되면 이제 말기가 통해요. 이게 지도 교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삼성에서 우리가 미팅을 하는데 저기서 저 질문하는 건 무슨 뜻인지까지 알아듣는데 4년, 5년 걸리는 거죠. 아마 기자 세계도 마찬가지고 방송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벨의 설계를 인공지능이 시키니까 인공지능과 HBM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조차도 인공지능을 설계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데는 미국의 시납시스 케이던스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HBM 설계를 할 텐데 코딩도 우리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 LLM 모델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알아서 짜주는 네네. 그리고 설계를 마치고 나면 우리하고 질의응답을 해요. 인공지능하고 그런 질의응답하는 인공지능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대를 AI 시대라고 보고 타 대학이나 우리 경쟁하는 연구실에 비해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먼저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연구비가 많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줘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의 그런 노력을 잘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국제학회에서 조금 그런 거를 봐줘서 저희 학생들이 논문을 발표하면 우수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 뭐 지금 차세대 반도체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HBM 얘기 나오고 네. CXL도 나오고 네. PIM 뭐 이런 반도체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차세대 반도체는 차세대 무엇이 반도체. 될까요? 자, 인공지능 계산을 GPU가 하려면 파라미터 아까 학습할 때 정하는 인공지능 파라미터가 최단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읽어오고 갖다 써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HBM 메모리는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딴 데 멀리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할 때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갖다 놓는 통로로 생각하는 게 CX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메모리는 GPU나 CPU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컨셉이 없은 거예요. 그런 자율성을 주지 않는 거죠. 하인 부리듯이 하는 거 시킨 일이나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하인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주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좀 소통하고 미리 다음 농사 지을 때 인력이 필요하면 갖다가 여기 집 앞에다가 해서 숙소 차려서 마련해라고 해서 메모리를 주고받는 길을 그 이제 PCI 익스프레스의 확장판인데 PCI 익스프레스가 인텔이 주도해서 주변 기기 설치하는 통로거든요. 그 통로에 메모리까지도 땡겨오자. 그리고 메모리도 미리 땡겨오자고 하는 게 CXL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
아키텍처 상에서 HBM이나 DRAM 같은 거에 좀 용량을 보완하고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서바이브하고 강력할 거냐 또 경쟁 기술들이 좀 있어요. 인텔이 드라이브하는 기술이 있고 GPU가 드라이브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텔이 메모리끼리 주고받는 거를 컨트롤하려면 또 GPU도 엔비디아도 그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기네 칩들끼리 또 메모리들끼리 주고받는 통로로 또 생각하는 게 이제 MV 링크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또 서로 기술 싸움이 벌어지는 게 메모리를 HBM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유용하게 쓰고 빨리 저장하느냐 그런 기술인데 그 중에 하나의 스펙이 CXL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인 거는 AI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오픈 AI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제가 4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가 GPU 잘 만든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AI 슈퍼컴퓨터도 직접 개발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